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번 혼란은 나토의 가장 전략적인 동맹 덴마크 왕국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동맹의 심장부 한가운데에서 말입니다. 워싱턴은 자신들이 19세기의 알래스카 모델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돈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전략적 지리를 통째로 넘겨받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마치 지도 위에 가격표만 붙이면 나라가 접수되는 줄 아는 시대착오적 자신감이죠. 그러나 1월 17일 아침 코펜하겐과 누크거리에서 포착된 장면들은 백악관의 계산이 어긋났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미국 것이 아니라 그린란드 사람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인이 되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자연의 가장 가혹한 조건과 싸워왔습니다. 이제 카메라에 담긴 이 장면들처럼 그들은 자기 역사에서 가장 거대한 정치적 생존 전쟁에 들어섰습니다. 전쟁이라면 전쟁인데 남의 땅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내 땅을 지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이 차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그 뻔뻔한 공식이요, 힘으로 밀어붙이면 정답이 된다는 착각 말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그게 참 어처구니없고 제정신이 아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린란드 사람들도 실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사람이고 우리만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7일에 시작되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시위 물결은 누크에서 코펜하겐까지 4,000km에 이르는 구간 전체를 하나의 구호로 묶어버렸습니다. 칼라알리트 누나트, 곧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현장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코펜하겐 거리에는 2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모여 그린란드 국기를 들고 곧장 미국 대사관으로 행진했습니다. 동시에 누크에서는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 그린란드 총리 팝스, 프레데리크 닐센과 의회 의장이 직접 미국 영사관 앞에서 명예 철야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반응은 미국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워싱턴 현 행정부의 어조에 맞서 주권을 세우겠다는 태도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디테일은 군중의 언어입니다. 시위대는 트럼프에게 영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역 언어인 칼라알리스트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워싱턴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우리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크거리 영상 속 구호들은 이것이 흥정의 테이블이 아니라 존엄의 전장임을 증명합니다. 존엄은 금리 인하나 관세 협상으로 깎이는 항목이 아니죠. 영상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아이러니한 모자입니다. 미국은 저리 가라. 이 구호는 초강대국에 대한 공포가 자신감 있는 민족적 분노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증오의 표현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땅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다는 지역민의 유머 섞인 요구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에 대한 가장 분명한 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이며 우리는 절대 판매 대상이 아닙니다. 프레데리크 닐센 총리의 말은 이 모든 것을 압축했고 외교적 예의가 끝나는 지점을 선명하게 찍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덴마크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나토를 선택합니다. 우리는 덴마크 왕국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을 선택합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 안에서 스스로의 미래를 정했고 그 미래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민족의 집단적 의지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위 있는 태도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왜 위기가 더 깊어졌는지를 설명합니다. 몇 시간 뒤 트럼프는 총리의 말에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그건 그들의 문제다. 그건 그들의 문제다. 나는 그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말의 포장지는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대의 집단적 의지를 위협으로 누르는 방식이니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보여준 그 무례한 논리와도 닮았습니다.
힘과 겁박이 외교의 대체품이 되는 순간 역사는 늘 비싸게 값을 치르게 하더군요. 물론 당사자들이 그 값을 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늘 누군가의 피와 겨울이 대신 내주죠.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집단적 의지에 대한 위협입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미국 광산 회사들이 자기 땅을 구멍투성이로 만들어 그린란드를 새까만 채굴지대로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민감함은 그들에게 취향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트럼프식 파고 또 파라라는 사고방식은 빙하 사이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악몽 시나리오입니다. 파고 또 파라.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구호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삶을 뚫고 들어오는 드릴 소음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겪는 것도 결국 같은 구조 아닙니까? 땅과 사람을 숫자로 환산하려는 폭력 말입니다. 참 편리한 계산이죠. 계산하는 쪽은 언제나 따뜻한 곳에 있으니까요. 그린란드의 덴마크에 대한 충성은 감정적 유대만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기도 합니다. 조사와 현장 분석에 따르면 인구의 85%가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덴마크의 무상교육, 보편적 의료, 강한 사회보장망을 미국식 불확실성과 거친 자본주의에 내던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거부는 미국에 대한 적대가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사회 모델을 지키려는 반사적 방어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의료 위기, 소득 불평등, 사회적 붕괴를 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 체제에 편입시키지 않겠다.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이 전쟁 속에서 잃어버린 일상과 비교하면 더 씁쓸해집니다. 누군가는 복지를 지키기 위해 거부하고 누군가는 생존을 지키기 위해 버텨야 하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아직도 전쟁을 체스판에 수로만 계산합니다. 참 똑똑한 척은 세계 최고급인데 인간에 대한 감각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져 버린 듯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노는 누구나 코펜하겐 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의 복도에서도 울립니다.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수조 달러가 결말이 불확실한 북극 모험에 쓰이는 발상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실시한 최근 여론조사는 백악관의 충격이었습니다. 미국인의 17%만이 이 인수를 지지합니다. 대다수는 그것을 불필요하고 위험하며 낭비적인 움직임으로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력 사용 문제입니다. 90%가 넘는 미국 여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미국인들은 유럽의 친구들, 나토 동맹에게 무기를 겨누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이어진 길고 지친 전쟁의 기억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모험을 경계하는 자연 면역 체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상황은 워싱턴에서 거대한 헌정 위기로 번졌고 거의 정치적 내전에 가까운 양상으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덴마크에 대한 군사 행동에 연방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장면입니다. 입법부가 예산 권한으로 행정부의 손을 묶어 최고사령관이 군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부통령 제이디 벤스와 국무장관 마코 루비오는 백악관에 모여 덴마크 측과 최후 통첩 성격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의제는 하나, 인계입니다. 의회 복도에서는 리사 머카우스키 상원 의원과 진샤힌 같은 이름들이 트럼프의 손을 묶기 위한 예산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브레이크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약 절반이 이 계획이 광기이며 나토를 내부에서 폭파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점점 고립되고 심지어 자기 당에게도 신문받는 황제 같은 위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고립은 위기가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원 법안과 상원 법안이 서로 경쟁합니다. 하나는 인수와 운영에 대한 자금을 동결하고 다른 하나는 군수 이동을 차단하려 합니다. 이는 미국의 국가 장치가 스스로 안에서 잠겨버렸고 의사결정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는
1867년 알래스카 매입을 계속 꺼내듭니다.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산 그 광대한 땅을 들먹이며 말합니다. 그때도 했으니 이번에도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일 뿐이다. 그러나 그가 있는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대한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은 19세기가 아니고 그린란드 사람들은 사고 팔 수 있는 고정 자산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사람을 숫자로 바꾸고 도시를 좌표로 바꿔버린 뒤에도 여전히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면 이런 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더 선명해집니다. 힘으로 되면 법도 역사도 사라진다는 착각 말입니다. 그 착각이 낳는 것은 결국 폐허뿐이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폐허를 보고도 다음 거래를 떠올립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상상력입니다. 알래스카는 당시 수호드의 실책이라 조롱받았지만 전략적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의 그린란드 구상은 전략이라기보다 동맹의 규범을 무시하는 시도로 인식됩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낮다는 사실은 미국인들도 이 역사적 차이를 알아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는 또 다른 교훈도 줍니다. 1946년 트루먼 대통령도 그린란드를 사려 했고 1억 달러를 제안했습니다. 덴마크는 정중히 거절했고 트루먼은 우호적으로 물러났습니다. 동맹은 깨지지 않았고 관계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의 차이는 그가 좋게든 힘으로든이라는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세계 여론은 현재 그린란드를 중국의 압박 아래 홍콩, 러시아 점령 아래 크림반도와 비슷한 위치로 봅니다. 피해자이되 자존심을 지키는 곳, 고립되었으나 회복력이 있는 곳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토 역사에서 가장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며 믿기 힘든 장면이 북극의 얼음 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 연방군 분데스베어와 영국 병력이 그린란드에 상륙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훈련이지만 실제로는 방패 임무입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벵가드 부대를 섬에 배치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폴란드 항공사 엔터에어 소속 항공기가 독일 병력을 수송한다는 사실은 유럽의 공동방위 반사가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을 향해 작동하는 역사적 순간을 찍어버립니다. 의회에 막혀 군사적으로 멈춰선 트럼프는 가장 파괴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경제적 핵버튼 관세입니다. 덴마크와 이 저항을 지지하는 다른 나토 동맹을 상대로 25% 추가 관세를 위협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세계 무역을 마비시킬 잠재력을 가집니다. 유럽연합의 반응은 분명합니다. 단결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은 법을 강조하며 말합니다. 그린란드는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결정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오직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폭탄을 떨어뜨린 사람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었습니다. 마크롱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린란드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유럽 국가이자 동맹의 주권이 영향을 받는다면 전례 없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것이다. 이는 미국을 상대로 한 집단 방위를 시사하는 발언입니다. 이 말은 대서양 동맹이 이제 실 한가닥에 매달려 있다는 공식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트럼프의 경제 무기가 도리어 그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만듭니다. 역사적으로 관세가 불황을 촉발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조각의 땅 때문에 세계 경제 위기에 도화선이 붙을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싸우는 걸까요? 이익, 얼음, 국가적 자존심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서반구에서 가장 큰 대체 히토류 매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전투기까지 현대기술의 뼈대가 되는 자원입니다. 중국은 현재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중국이 가진다는 논리로 공포의 제국을 만들려 합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사람들의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 빙하가 녹으며 열리는 극지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우회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무역거리를 수천 킬로미터 단축시키는 새로운 지정학적 회랑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획득해 중국의 북극 실크로드를 끊고 러시아의 북방 출구를 막으려 합니다. 한 번에 두 마리 새를 잡는다는 계산입니다.
전략 항로를 통제하면서 희귀 금속이라는 미래의 석유를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분석가들은 이것을 전략적 움직임으로 보지만은 지역 주민들에게 그것은 자원의 통제 불능 이전과 경제적 위협을 뜻합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자기 땅이 구멍투성이가 되어 검은 채굴지대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대한 감수성이 전략적 야망을 압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땅은 광산이 아니라 조상들의 유산이며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이 미국의 착취를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의 환경의식은 세계 자본주의의 기어에 던져진 렌치처럼 시스템을 멈칫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멈칫하는 순간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다시 떠오릅니다. 누군가는 땅을 파고 누군가는 도시를 파괴합니다. 파괴의 방식만 다를 뿐 인간을 수단으로 취급하는 발상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공통점입니다. 언젠가 이 위기도 끝나겠지만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토는 더 이상 예전의 나토가 아닙니다. 75년 동안 신뢰 위에 세워진 동맹은 북극의 차가운 물과 얼음 위에서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새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보호할 친구가 아니라 삼킬 먹잇감처럼 바라보는 세계. 유럽이 미국을 상대로 방어선을 세우고 심지어 군대를 전개하는 세계입니다. 눈보라 한가운데 누크 광장에서 울려 퍼진 칼라 알리트 누나트의 외침은 5만 6천 명 규모의 선만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다극세계에서 작지만 품위 있게 남고자 하는 모든 나라의 선언이었습니다. 돈과 거래로 주권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 말입니다. 결국 북극의 긴장은 단순한 부동산 분쟁이 아닙니다. 낡은 세계 질서와 새로운 권력 탐색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나토의 내부 분열을 보며 손뼉을 칠지도 모릅니다. 독일이 동부 국경에서 북쪽으로 병력을 옮겨 동맹을 향해서는 장면은 크렘린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오늘도 피로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가 계산을 멈추지 않는 한 전쟁은 늘 누군가의 집에서 먼저 끝나버리니까요. 참으로 잔인하게도 전쟁을 일으킨 자들이 아니라 전쟁에 끌려 들어간 이들의 일상이요. 트럼프가 북극에서의 고집과 입장을 버리지 않는다면 2026년은 나토의 해체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 프로그램은 잠시 멈추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